아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 빚쟁이 아저씨들이 쫓아와서 엄마랑 멀리 숨어야 해. 장대비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10살 아이가 무덤 앞에서 뱉은 한마디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렸습니다.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는 바로 5년 전 제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죄책감에 다가서려던 순간 오지 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며느리는 바닥에 진흙을 제 얼굴에 뿌리며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그 진흙탕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벼랑 끝에 몰린 저 핏줄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죽음을 앞둔 재벌 회장과 쫓기는 손주들의 숨막히는 추격전.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공원 묘지, 거센 비바람에 나무들이 흉흉하게 울어대는 그곳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수행비서인 김 실장이 우산을 펼쳐들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뒷좌석에서 내린 노인은 비서의 만류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태성그룹의 총수 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병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으며 고함쳤습니다. 비 좀 맞는다고 안 죽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깟 비가 대수냐. 박만수는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입가에 묻은 핏기를 손수건으로 대충 훔쳐내고는 질퍽거리는 흙길을 따라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 뒤를 따랐지만 박만수는 혼자 가겠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어느 봉분 앞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상주 박철민 묘지라는 6글자만이 빗물에 젖어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가슴에 묻은 외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철민아, 애비 왔다. 대답 없는 비석 앞에서 박만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진단서를 꺼내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금세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박만수가 비석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췌장암이란다. 길어야 3개월이라더구나. 허허, 내 놈이 나보고 빨리 오라고 성화인가 보구나. 그래, 내가 갈 때가 되었어. 천하를 호령하던 그였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룹을 위해 정략 결혼을 거부한 아들을 빈털터리로 내쫓았던 날, 빗속에서 무릎 꿇고 빌던 아들을 매몰차게 외면했던 그날이 매일 밤 악몽처럼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박만수는 며느리의 반대로 장례식장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핏줄이 이리 허무하게 끊길 줄 알았다면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습니다. 박만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아름드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아들을 보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멀리서 낡은 장우산 하나에 의지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와 양손에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두 명의 어린 사내아이였습니다. 여자의 옷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아이들의 운동화는 흙탕물에 젖어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는 비석 앞에 비닐을 깔고 주섬주섬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변변한 과일 하나 없이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과자 몇 봉지와 소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여자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자가 소주잔을 채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는 며느리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잡초를 뽑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아빠한테 인사해. 얼른. 두 아이가 쭈뼛거리며 비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중 조금 더 의젓해 보이는 아이가 비석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비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에 얼굴을 비비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빚쟁이 아저씨들이 쫓아와서 엄마랑 멀리 숨어야 해. 나무 뒤에 숨어있던 박만수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 아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때 빚 다 갚고 꼭 다시 올게.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잘 있어, 아빠. 흑흑. 옆에 있던 동생 준서도 형을 따라 비석에 매달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내가 못나서 그래. 당신 자식들, 내가 지킬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킬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박만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품 양복 바지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빚쟁이한테 쫓겨서 야반도주를 한다는 말이냐. 내 손주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인 자신의 손주들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쫓겨다니며 아비 무덤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 잠깐. 갈라진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빗속에 선 노인의 등장에 이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사냥꾼을 만난 어미 짐승처럼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빚쟁이야?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이서연의 날 선 고함에도 박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등 뒤에 숨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충격적일 만큼 죽은 아들 박철민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눈동자까지. 철민이다. 내 아들 철민이야. 박만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냐? 노인의 기이한 행동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이서연은 재빨리 낡은 우산을 접어 무기처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거야. 박만수가 엉금엉금 기어가듯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얼굴 좀 자세히 보려고. 내 아들을 너무 닮아서. 그 말에 이서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박만수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피도 눈물도 없는 시아버지. 당신. 이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만수,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와. 그녀의 고함에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하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박만수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 내가 그 입으로 부르지 마. 우리 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돈줄 맞고 하청 다 끊어버려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잖아. 이서연은 바닥에 있는 진흙을 한 줌 쥐어 박만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이 박만수의 얼굴을 때리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가자. 저 사람은 악마야. 아빠 죽인 사람이라고. 이서연은 아이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 천천히 가.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이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에게라도 홀린 사람처럼 아니면 정말로 악마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게. 얘들아, 거기 서라. 박만수가 손을 뻗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진흙탕에 미끄러져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아,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멀리서 비서 김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박만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이 몰골이. 김 실장이 흙투성이가 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박만수는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봤나? 자네도 봤어? 내 핏줄이야. 내 손주놈들이 살아있었어. 박만수의 눈에서 광기 어린 빛이 번뜩였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병원으로. 병원이 문제냐, 지금. 당장 알아봐. 방금 나간 그 여자와 아이들. 어디로 도망가는지, 쫓고 있는 놈들이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 박만수의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묘역을 울렸습니다. 그는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족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겨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아니, 아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내 핏줄이 도망자가 되어 살게 놔두지 않겠다. 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내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차가운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박만수의 가슴 속에서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맹수와도 같은 본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가파른 언덕길,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법한 좁은 골목 끝자락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힘겹게 올라와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빌라 대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 경고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만수 회장이 초조한 듯 지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앞자리에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정보가 확실합니다. 오늘 밤에 야반도주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이미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박만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차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나? 당장 가서 막아.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 박만수는 아픈 몸도 잊은 채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반지하 방 쪽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이년아. 엄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박만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썩은 나무 문짝을 발로 차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간살이는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 셋이 이서연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인 일명 독사가 이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300이야.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어? 콩팥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했지?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10살 배기 준우가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준우가 독사의 팔뚝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준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벽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내고 쓰러졌습니다. 이놈들. 천둥 같은 호통소리가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입구에 선 박만수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의 노인이었지만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려온 재벌 총수의 서슬 퍼런 기세가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다 죽어가는 영감탱이는. 몇 자리나 보러 갈 것이지 남의 영업방해. 짱 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 실장이 순식간에 독사의 뺨을 올려붙인 것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김 실장의 손길은 매서웠습니다. 독사가 비틀거리는 사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김 실장이 독사의 머리를 구둣발로 밟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성그룹 박만수 회장님이다. 그 더러운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어. 박만수는 사채업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쓰러진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손자를 보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준우야, 괜찮으냐? 할애비가 왔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만수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는 준우와 겁에 질린 준서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박만수 앞에서는 더 큰 증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내 새끼들 만지지 말라고. 박만수는 천해진 손을 허공에 둔 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사채업자들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만수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백지 수표 한 장을 찢어 엉망이 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아이들 치료비도 하고. 더 이상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게 할 순 없다. 당장 짐 싸서 나와.
내가 집을 마련해 두마. 박만수 나름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믿어온 40년.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던 그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과이자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이서연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테이블 위에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찌잉 마이너스. 이서연이 박만수의 눈앞에서 수표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려 박만수의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민 씨가 죽었을 때도 그랬죠. 장례식장에 오는 대신 사람을 보내 봉투를 던져주고 갔어요. 그 돈으로 입 닥치고 살라고. 내 남편 목숨값이 고작 그 종이 쪼가리였어요? 박만수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땐 나도 경황이 없어서 아들 죽은 날 골프를 치러 가셨나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돈만 아는 괴물이지. 이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만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들 내 목숨보다 소중해요. 당신 같은 괴물 밑에서 돈의 노예로 키울 바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서연은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박만수를 향해 하얀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가세요.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박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우와 준서가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할아버지를 보는 경계심 뿐이었습니다. 돈으로 빚은 갚아줄 수 있었지만 5년 동안 쌓인 원망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몸을 돌렸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오는 박만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박만수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틀렸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박만수는 자신의 젖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돈과 권력.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며느리와 손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처바르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답이 아니고. 박만수가 뒤를 돌아 굳게 닫힌 반지하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내 방식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원하고 서연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 박만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45층 부회장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조카이자 그룹의 2인자 최태영 부회장이었습니다. 최태영이 위스키 잔을 흔들며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만수 회장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 이 쥐새끼들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지? 최태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심부름센터 사장이 굽신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신 걸 보면 핏줄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태영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 속 준우와 준서의 얼굴이 불길에 타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병세가 깊어. 오늘 내일 하시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상속자들이라 아주 거슬리는 변수가 생겼어. 최태영이 재떨이에 사진을 비벼끄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깨끗하게 치워. 사고사로 위장해서 재벌 총수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그날 밤, 가족을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서툰 사랑과 그들을 제거하려는 악마의 검은 손길이 동시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차가운 보슬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일하는 편의점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손님이 끊긴 매장에서 이서연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CCTV 사각지대인 창고 쪽으로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계산 안 하세요? 이서연이 다가가자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한 눈빛.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전 남편 박철민이 가장 아끼던 대학 후배이자 태성건설 연구원이었던 강준호였습니다. 강 대리님? 여긴 어떻게? 형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이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거 철민이 형이 사고 당하기 직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형은 과로사한 게 아닙니다. 태성건설 부실 공사건을 내부 고발하려다 살해당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이서연의 손에서 삼각김밥이 떨어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죽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는 말인가요? 범인은 최태영 부회장입니다. 이 안에 그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최태영이 회장 취임을 앞두고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때 편의점 밖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왔군요. 형수님, 뒷문으로 가세요. 어서. 아이들 데리고 무조건 도망치세요. 강준호는 이서연을 창고 뒷문으로 떠밀고는 소리를 지르며 앞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다 이놈들아. 나 여기 있어. 강준호가 미끼가 되어 사내들을 유인하는 사이 이서연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비 내린 골목길은 미끄러웠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USB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철민 씨, 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집에 도착한 이서연은 자고 있는 쌍둥이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일어나. 빨리. 우리 여행 가자. 냐? 엄마, 지금 밤인데?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이서연은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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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이서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구청 아동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동방임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차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이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새벽에 공무원이 그것도 아동 학대 신고로 올 리가 없었습니다. 놈들입니다.
최태영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엽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는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엄마 무서워. 문 부서질 것 같아. 쉿,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서연은 아이들을 장롱 속에 밀어넣고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죽으림을 다해 버텼습니다. 빠직 마이너스. 결국 낡은 경첩이 비명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춰.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우산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최태영의 하수인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태성그룹 회장실 직속 경호팀을 상징하는 배지가 빗물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누구냐 너희들. 하수인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가장 앞에 선 김 실장이 우산을 접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다. 이 구역에 얼씬거리는 쥐새끼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라고 하셨지. 김 실장의 신호와 함께 짧지만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경호팀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하수인들을 제압하고 골목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타격음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서연은 밖이 조용해지자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하수인들도 구해준 경호원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덜렁거리는 현관문 손잡이에 하얀 쇼핑백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레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와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가게 쿠폰이다.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니 버리지 말고 써라. 그것은 박만수 회장이 직접 쓴 서툰 뇌물이자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피자 쿠폰 밑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단축키 1번을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 24시간 대기 중이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만수 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군. 회장님, 최 부회장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전이 될 겁니다. 운전석의 김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박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손에 쥐고 있던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우드득 씹어 삼켰습니다. 뭐냐?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내 남은 수명을 다 태워서라도 태영이 놈 가만두지 않겠다. 박만수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이서연은 멀리서 사라지는 검은 세단의 미등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라고 믿었던 시아버지가 지금 자신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USB는 진짜 살인마가 최태영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군이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살인마였어?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며 이서연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USB와 박만수가 준 스마트폰을 주먹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지키기만 하는 엄마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서연이 아이들이 숨어있는 장롱문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나오렴. 우리 이제 도망 안 가도 돼. 비가 그친 밤하늘 위로 구름 사이에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어둠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과 아이들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드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운동장보다 더 넓어. 형아, 여기 봐. 욕조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 준우와 준서가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폭신한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낯선지 아이들은 까치발을 들고 총총거렸습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쥐들이 기어다니는 방에서 공포에 떨었는데 하루아침에 구름 위에 성에 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박만수의 영토였고 자신들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이방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박만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이 문을 열자 박만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다른 한 손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본 적 없는 재벌 총수의 서툰 방문이었습니다. 어흠,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애들 먹일 고기 좀 샀어. 등급이 좋은 거라더구나. 박만수가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이거 최신형 합체 로봇이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박만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박만수는 당황한 듯 몸을 굳혔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주들 노는 모습을 보고는 싶은데 쑥스러워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전무, 그게 무슨 소리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예산안에 구멍이 있다니. 뭐, 원인을 못 찾겠다고? 자네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박만수의 고성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장난감을 멈췄습니다. 박만수는 혀를 차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가 보던 신도시 프로젝트 예산 데이터 시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숫자와 복잡한 수식이 깨알같이 적힌 엑셀표였습니다. 준우가 슬금슬금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숫자의 바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준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컴퓨터처럼 아이의 시선이 특정 지점에 꽂혔습니다. 이상하다. 준우가 탁자 위에 놓인 붉은색 플러스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서류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를 마친 박만수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놈들이 회장을 아주 허수아비로 하나? 아니, 이게 뭐야? 박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우가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박만수는 붉은 낙서가 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이를 혼내려던 찰나 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가 표시한 곳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재비 항목과 인건비 항목의 끝자리 숫자들, 그리고 총합계가 맞지 않는 구간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이게 뭐냐? 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근데 숫자가 틀렸어요.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7로 끝나야 하는데 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줄은 규칙이 안 맞아서 숨겨진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박만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준우의 말대로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 프로젝트의 예산안 속에 교묘하게 조작된 분식회계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문 회계사들도 놓친 미세한 오차를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눈으로 훑어 찾아낸 것입니다. 세상에, 박만수는 전율했습니다. 죽은 아들 철민도 수제 소리를 들었지만 준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천부적인 재능. 그것은 기업가로서 박만수가 평생 찾아 헤매던 후계자의 눈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와락 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우야, 네가 찾아냈다. 네가 태성을 살렸어. 할아버지, 안 혼내요? 혼내다니. 너는 천재다. 내 손자가 천재였어. 박만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췌장암 통증도 잊은 채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태성그룹을 최태영의 마수에서 지켜내고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노인이 손자의 재능에 저토록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는 기분이 좋다며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려간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가옥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떡볶이 2인분하고 어묵도 좀 주시오. 박만수는 쭈뼛거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을 따지던 그에게 길거리 음식은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테이블은 끈적거렸고 천막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박만수는 겉옷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날씨 탓도 있었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찾아온 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둘째 준서가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좀 으슬으슬해서 그렇다. 준서가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가득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추우면 손 떤대요. 이거 마시면 따뜻해요. 준서의 고사리 같은 두 손이 박만수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박만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따뜻한 국물 한 컵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는 할아버지에게 아이는 아무런 계산 없이 온기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참 고맙다. 박만수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맵고 짠 싸구려 조미료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국물은 그가 평생 먹어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뜨겁고 깊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심장의 혈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콧물과 섞여
국물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어? 아니다. 국물이 너무 매워서 그렇다. 아주 맵구나. 박만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맞은편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박만수 회장이 낡은 포장마차 구석에서 아이가 건넨 국물 한 컵에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몰래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려다 손을 떠는 모습에서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괴물이라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핏줄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나약한 노인일 뿐이라는 연민.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서연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증오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남편 후배가 찾아왔었어요. 운전석 뒤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박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강준호 말이냐? 네. 그 사람이 주고 간 게 있어요. 아범 죽음. 단순 사고 아니래요. 이서연은 품속에서 강준호가 주었던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박만수의 시선이 이서연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서연이 몸을 돌려 박만수에게 USB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그 힘 이번엔 제대로 써주세요.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로서.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리칩 안에 아들의 한과 며느리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백미러를 통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날이 무뎌진 깊은 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약속하마.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박만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잠든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고 차는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흩어진 남남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진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도심의 태성호텔 그랜드 볼룸.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 위로 쏟아져 내렸고 실내악단의 연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박만수 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상 중앙에는 박만수 대신 그의 조카 최태영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그룹의 주인이 된 양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같이 뜻깊은 날 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해 비통한 심정입니다. 최태영이 슬픈 척 눈가를 훔치자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태영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리셉션은 사실상 자신의 회장 추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태성그룹은 지난 5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100년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저 최태영이 숙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최태영이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며 건배를 제의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과 작은 턱시도를 맞춰 입은 쌍둥이 준우, 준서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새로운 리더십을 논하는가. 박만수의 일갈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내 집 안방에 내가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 비켜라, 그 자리는 내 놈 자리가 아니다. 박만수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태영이 다급하게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회장님 편찮으시다. 당장 모셔. 아니 끌어내. 검은 양복들이 달려들려 하자 이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분은 태성그룹 회장님이시자 제 아이들의 할아버님이십니다. 이서연의 서슬 퍼런 기세에 경호원들이 주춤했습니다. 박만수는 그 틈을 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 가장 큰 과오를 바로잡고 태성그룹의 진짜 미래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만수가 손짓하자 준우와 준서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아들, 박철민의 핏줄이자 제 유일한 적통, 박준우, 박준서입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숨겨진 상속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메가통급 뉴스였습니다. 최태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노망나셨습니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핏줄이라 우기십니까? 저 여자 말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 내 놈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겠지. 박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띄워졌습니다. 최태영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예산안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최 부회장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프로젝트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죠.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준우가 찾아냈던 분식회계의 흔적과 오류들이 붉게 표시되어 나타났습니다. 자재비 부풀리기, 인건비 중복 계산 등 횡령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함과 비리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내 임원들도 회계법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10살 된 제 손자 준우였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은 경악으로 그리고 곧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아낸 이 아이보다 회사 돈을 빼돌릴 궁리만 하는 작자가 리더 자격이 있습니까? 박만수의 질문에 최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박만수와 천재 손자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끝났다, 최태영. 내 변호사가 내일 자네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걸세. 최태영은 분노와 모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죄인 같은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가장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리셉션이 끝나고 가족들은 박만수의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으리으리한 식당에는 최고급 셰프들이 저녁 만찬을 준비하려 대기하고 있었지만 박만수는 손을 저어 그들을 모두 퇴근시켰습니다. 다들 나가보게. 오늘은 우리끼리 먹고 싶구먼. 고용인들이 물러가고 넓은 저택에는 네 식구만 남았습니다. 박만수는 넥타이를 풀고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앞치마를 양복 위에 둘렀습니다. 아버님, 직접 하시게요? 이서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철민이가 제일 좋아했던 게 김치찌개 아니냐? 내 손으로 한번 끓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 손주들한테라도 해주고 싶구나. 박만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투른 칼질로 양파를 썰고 묵은지를 숭덩숭덩 잘라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서연은 묵묵히 그 곁에서 두부를 썰고 간을 봐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수저 놓을게. 나도 물 따를래. 준우와 준서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주방에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재벌가의 저택에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비가 놓였습니다. 모양새는 투박했지만 냄새만큼은 구수했습니다. 박만수는 국자를 들고 아이들의 그릇에 찌개를 덜어주었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할애비가 솜씨가 없어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준서가 호호 불며 국물을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요리사 해도 되겠다. 진짜 맛있어. 정말? 하하. 이거 미슐랭 셰프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구먼. 박만수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한술 뜨고는 맞은편에 앉은 이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거대한 식탁이 꽉 찬 느낌. 그는 평생 돈을 버느라 놓쳤던 행복이 바로 이 식탁 위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처음으로 회장님이 아닌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이서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을 쏙 빼닮은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이 못난 늙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님도 저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철민 씨도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이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만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 대신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고 집안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참으로 맛이 좋구나. 박만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찌개를 한술 더 뜨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마이너스. 박만수가 쥐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맑은 쇠 부딪히는 소리가 웃음소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서연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숟가락 떨어졌어. 준우가 숟가락을 주워주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 할아버지 코에서 피나. 박만수의 코에서 검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흰 와이셔츠를 적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고개가 힘없이 툭 하고 앞으로 꺾였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박만수를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까마득한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만찬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지 마. 일어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며 박만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안 돼요. 이제야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무너져 내린 가족의 평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최태영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성북동 저택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직후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박만수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산소 마스크를 쓴 박만수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는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열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것이 고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에는 준호와 준서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앞서가는 구급차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태성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앞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왔다. 박만수 회장 구급차다. 옆에 며느리라는 여자도 있어.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서연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식 침대가 내려지고 의료진이 다급하게 박만수를 옮기는 와중에도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회장님 쓰러지신 게 쇼크 때문입니까?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악의적이었습니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몸으로 밀어내며 길을 텄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이송 중입니다. 다들 비켜. 박만수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빨간색 수술 중 램프가 켜졌습니다. 이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드레스에는 박만수가 토해낸 검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준우와 준서가 이서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죽는 거 아니지? 아니야. 할아버지 강한 분이셔. 꼭 일어나실 거야. 이서연은 아이들을 달래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켠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이미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박만수 회장, 뇌질환에 의한 심각한 선망치매 증세 알아와. 단독 리셉션장의 해프닝? 의학계 박 회장의 손자 발언은 치매 망상일 가능성 커. 충격 신데렐라 며느리 L씨, 시아버지의 병세 악용에 후계자 자리 노렸나? 불과 1시간 만에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통쾌했던 승리는 온데간데였고 박만수는 노망난 노인이, 이서연은 그 노인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태영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병원장과 태성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태영은 이서연과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재수 씨, 연기 그만하시죠. 역겨우니까. 이서연이 벌떡 일어나 최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최태영? 당신 짓이지? 아버님 쓰러지시길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최태영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짜 뉴스? 천만에. 이건 팩트야. 봉투가 열리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장의 직인이 찍힌 박만수 회장 의료 소견서, 선망 및 알츠하이머 의심이라는 문구와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라고 적힌 종이가 이서연의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뇌질환 때문에 오락가락하셨어. 사람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도 하시고 아까 리셉션장에서 손자라고 공표한 것도 다 그 망할 놈의 치매 때문이지. 최태영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원장이 거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시적인 선망 상태에서는 타인을 가족으로 착각하는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은 지금 의학적 권위를 이용해 진실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우리 애들 그이 핏줄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 정신 멀쩡하셨어. 당신이 비리 저지른 거 들키니까 조작한 거잖아. 이서연이 소리쳤지만 최태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작?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 같은 꽃뱀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지. 병든 노인 구워 삶아서 한미천 챙기려는 거. 최태영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최태영과 이서연이 대치하는 구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의 비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재벌가를 속인 사기꾼을 찍는 플래시였습니다. 자, 쇼는 끝났어. 당장 이 여자와 저 가짜들을 끌어내. 회장님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해. 최태영의 손짓 한 번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난 며느리야. 보호자라고. 이서연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서연의 팔을 꺾고 울며 매달리는 준우와 준서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사모님께 손대지 마라.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달려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그였지만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다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습니다. 최태영이 데려온 전문 용역 깡패들이 김 실장을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크어! 김 실장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방어막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무서워. 이 나쁜 아저씨들아. 우리 할아버지 깨어나면 다 혼낼 거야. 아이들이 발버둥 쳤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서연과 아이들은 질질 끌려 병원 로비를 지나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군 이서연의 드레스는 찢어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와 준서의 턱시도는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주인공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장 비참한 꼴로 전락했습니다. 기자들은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주기는커녕 더 자극적인 앵글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서연 씨,
유전자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입양한 겁니까? 질문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준서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고 준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최태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쓴 채 빗속에 널브러진 새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이었습니다. 최태영은 이서연의 귓가에 몸을 숙이고 기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회장님은 못 깨어나신다.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이미 넌 전국민적인 사기꾼이자 꽃뱀이 되어 있을 거야.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최태영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사라져. 이번에도 알짱거리면 그땐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최태영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병원 입구를 철통같이 막아섰습니다. 이서연은 빗물에 젖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 불 꺼진 수술실 어딘가에서 박만수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에게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USB도 박만수라는 든든한 방패도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흑, 아버님. 이서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고 그녀와 아이들은 그 벽 앞에 선 개미처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밑바닥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준우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옷 속에 꼭 숨겨두었던 것. 김 실장이 쓰러지기 직전 준우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준 태블릿 PC였습니다. 엄마.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포기 안 해. 할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태성을 살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구할 거야. 10살 소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을 닦고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모텔방. 창밖에는 여전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감시하고 있었고 준우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김 실장이 목숨 걸고 빼내온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10살 소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수천 페이지의 회계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른들도 머리 아파할 복잡한 숫자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우야, 뭐 좀 찾았니? 너무 무리하지 마. 이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우는 대답 대신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준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상해. 준우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영과 자고 있던 준서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뭘 찾았어? 이 돈들이 다 다른 회사로 가는 척하는데 결국은 하나의 규칙으로 움직여. 봐봐, 엄마. 준우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체된 금액들 끝자리가 전부 7로 끝나. 그리고 이 날짜랑 금액을 더하면 다음 날짜 금액이 돼.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랑 비슷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는 확률이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식이야. 이서연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준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최태영이 숨겨둔 비자금의 꼴이라는 것을요. 최태영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자금을 세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천재적인 수 감각을 지닌 소년에게는 선명한 발자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패턴대로면 사라진 돈 3천억 원이 전부 이 유령 회사 하나로 모이고 있어 최태영 부회장 이름이 적힌 회사로. 준우의 말에 이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서연은 준우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네가 해냈어. 같은 시각 태성병원 VIP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만수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이서연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태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안 돼. 이대로 갈 순 없어. 내 새끼들을 두고는 B-, B-. 기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을 때 박만수는 믿을 수 없는 악력으로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들을 거칠게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핏방울이 하얀 시트 위로 튀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시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박만수는 짐승 같은 힘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가야 한다. 오늘이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야. 박만수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때마침 병실 문을 지키던 최태영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폭행으로 엉망이었고 한쪽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군이 일어난 것을 본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김 실장, 내 옷 가져와. 박만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령했습니다. 수의가 아니라 전투복으로 내 핏줄을 건드린 놈들을 심판하러 가야겠다. 오전 10시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박만수 회장 해임 및 최태영 회장 선임의 건.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최태영은 단상에 서서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을 잃으신 회장님을 대신해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최태영이 슬픈 표정을 짓자 매수된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병세를 악용해 회사에 난입했던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단하겠습니다. 태성의 핏줄을 사칭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이며 찬성표를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죽어가던 노인이 아니라 분노한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박만수 회장이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서연과 준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어. 걸어 들어오시잖아.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 여자와 아이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원. 최태영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박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최태영의 멱살을 잡고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누가 치매라고? 박만수의 섯을 펄은 일깔에 최태영이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똑똑히 봐라.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박만수가 눈짓하자 준우가 단상 옆 메인 컴퓨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들이 사라지고 붉은색 선으로 연결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돈이 흘러들어가는 종착지에는 최태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손자 준우가 찾아낸 횡령 증거다. 태영이 내 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돈이 3천억이 넘더구나.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패턴도 내가 노망나서 꾸며낸 것이냐?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다 꾸며낸 겁니다. 그때 이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진실입니다. 이서연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이 그 자식, 브레이크에 손 좀 봐. 실수인 척 아주 자연스럽게 보내버려. 뒤탈없게 처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인교사. 그것도 사촌 동생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최태영의 육성이었습니다. 최태영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최태영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하는 금속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박만수? 내 놈이 날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널 위해 평생을 개처럼 일했는데. 최태영은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는 박만수와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은 박만수의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 이서연과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받아냈습니다. 박만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준우와 준서에게 머물렀습니다. 보았느냐? 우리가 이겼다. 박만수의 거친 손이 준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아비를 살렸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었다. 박만수의 입가에 피 섞인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핏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투혼을 불태운 한 가장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이서연은 박만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준우와 준서도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병원 BVIP 병실 창밖에는 어느덧 가을이 깊어 붉은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점점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의료진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만수는 산소호흡기조차 거추장스럽다며 떼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서연과 쌍둥이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일세.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만수는 사후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한다.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며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서연이 놀란 눈으로 박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손자 박준우와 박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될 주식 전량은 신탁에 맡겨 보호한다. 누구도 이 주식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다. 박만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놀랐느냐? 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돈과 권력. 그게 얼마나 무거운 족쇄인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내 손주들이 돈 지키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꼴은 못 본다. 회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아이들은 그저 대주주로서 감시만 하면 된다. 박만수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이서연이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2개와 도장이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의 주식 증서가 아닌 시중은행의 평범한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난 날부터 조금씩 모아둔 용돈 통장이다. 할아버지가 주는 진짜 선물이야. 박만수가 준우와 준서의 손에 통장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준우야, 너는 그 명석한 머리로 사람을 살리는 숫자를 공부하거라. 돈 버는 숫자 말고 사람 돕는 숫자 말이다. 준서야, 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렴. 할아버지, 이거 주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준서가 울먹이며 박만수의 손을 비볐습니다. 박만수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할아버지가 남겨줄 건 돈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거라. 박만수는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는 태성재단 이사장을 맡아라.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남들 돕고 챙기는 거 아니냐? 그 따뜻한 오지랖, 이제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라. 아버님, 흑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연은 박만수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침대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박만수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중 나온 것처럼 그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철민이가 왔구나.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왔어. 박만수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고통이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가서 자랑할 게 아주 많아. 내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내 손주들이 천재라고. 아버님 가서 철민 씨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해주세요. 네. 이서연의 말에 박만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서연과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가족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박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뚜마이너스. 심전도 모니터의 긴 신호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와 준서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이서연은 박만수의 눈을 감겨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철민 씨랑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재계 거물 태성그룹 박만수 회장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조화 대신 그가 마지막에 후원했던 재단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접은 수천 개의 종이약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어떤 금관 훈장보다 값진 진정한 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7월이 찾아왔지만 1년 전 그날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정겹게 울리는 경기도의 공원묘지.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과 훌쩍 자란 준우, 준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낡은 운동화 대신 깔끔한 단화를 신었고 준서의 손에는 찢어진 우산 대신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에서도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찌든 얼굴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기품과 여유가 흐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박철민의 묘 옆에는 이제 시아버지 박만수의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비석이 마치 다정한 부자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왔어. 준서가 명랑하게 외치며 묘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서연은 돗자리를 깔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편의점 과자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꺼내고 박만수가 좋아했던 잡채와 과일들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우가 가방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박만수의 비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금상 트로피였습니다. 저 약속 지켰어요. 이 상 타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준우가 의젓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심심하지 않게 묘비 주변에 코스모스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아이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서연은 소주 2잔을 채워 남편과 시아버지의 묘 앞에 각각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잔을 채워 허공에 건배했습니다. 두 분 거기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이들 당신이 주신 사랑으로 구김살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코스모스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두 남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서연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철민 씨 고마워요. 아버님 보내줘서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이제 당신 미워하지 않고 그리워만 하면서 살게요. 참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빚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준서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왔다며 울먹이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나 마지막 아니야. 준서의 목소리가 묘역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맛있는 거 더 많이 싸들고. 안녕. 이서연과 준우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맞잡은 손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나란히 선 두 개의 비석과 그 아래로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이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이라는 차가운 성벽 안에 갇혀 살았던 박만수 회장.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은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써줄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비록 뒤늦은 참회였지만 그가 남긴 진심 어린 유산은 벼랑 끝에 몰렸던 며느리와 손주들의 삶을 다시 따뜻한 봄날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지막이라며 울먹이던 아이의 작별 인사가 화창한 햇살 아래 다음에 또 오겠다는 희망찬 약속으로 바뀌는 그 순간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서로의 손을 잡아줄 가족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